글쎄요,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다기보다는 2017년 대선 경선 후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라거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거나 뭐 햇빛바람연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많은 고민과 또 기획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개구진 웃음과 함께 나오는 그 호기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호기심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어떤 혁신과 공부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잘 견인해내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통령님을 보면서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 파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창당을 하기로 하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할 때 경기도청에서 한번 경기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지사가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다른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공식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좀 낯선 이름의 정당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존의 틀과 정치적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시는 모습도 저한테는 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국회에 계실 때보다 자주 이야기 나누거나 뭐 할 기회는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동료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정치인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그럼 앞으로 기본소득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기본소득당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럴 때 기본소득당이 6월에 빠르게 정리했던 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시켜보자.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저희 기본소득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장님들이 마을이 정말 10년 뒤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이 마을이 정말 10년 뒤면 텅 비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속도감도 좀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 순회를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랑 짜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한 고민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과 기획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던 방향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방향이 만나서 전국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모이고 실제로 제도도 시범사업도 진행이 되고 국회에서 예산 확대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들, 시너지들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이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 있을 텐데요. 저한테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량과 역사적 의미를 평가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아니냐가 그냥 정치인과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IT 분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말 잘 포착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던, 그래서 지금의 어떤 IT 강국 그리고 인터넷 강국을 만드는 토대를 놓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석하고 지금의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해서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자로서의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먼저 이제 꼽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던 어떤 아쉬운 평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 그리고 기득권 타파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권력을 갖는 것보다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크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길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삶의 어떤 행적과 궤적을 보면 그 말을 실천으로 이어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임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거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소멸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국가 투자라고 하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이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골든타임을 잘 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의원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재분배 장치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성장이 분배가 되고 분배가 다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많은 분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사실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때는 우리가 탄핵을 전 국민이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 국민이 잘 알고 이 시기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2017년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하는 역할들을 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떤 이 독립 영웅들에 대한 어떤 유공의 인정이라거나 역사적 재평가 이런 측면에서도 또 많은 기반들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뉴라이트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바꾸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들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국면을 위기를 극복하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굉장히 처음 시도되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전 국민이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전 국민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또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쟁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꼽기가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는 전두환 씨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 당연히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뽑혀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고 싶은데요. 사실 4.19 혁명 이후에 어떤 민주공화국을 세워나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쿠데타로 짓밟고 장기 독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산업화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들도 있지만, 그런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압살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 당시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재벌 대기업 중심, 재벌 키우기 중심의 경제 정책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해본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2024년에 꿈꿨던 윤석열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끝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윤석열 역시도 전두환처럼 끝까지 반성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계엄이 허술했냐, 지금 2024년에 이런 계엄,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엄을 하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바로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국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무서워서 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행금지 등의 어떤 계엄령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이 밝은 이후에 여기저기로 숨어버린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끝날 것이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 계엄 상태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진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계엄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어떤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하면서 저는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내란을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무능해서, 혹은 더 이상 시대가 그럴 수 없는 시대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날 밤에 국회로 달려와 주셨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다. 그들의 어떤 치밀한 준비와 정말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켰거든요.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는 정말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탄핵과
그러니까 파면 결정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과 생명안전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이태원 유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보는 정부는 끝이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5년이 채 안 되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월 19일이 기본소득당 창당 6주년이었습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소득당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6년을 보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석이 하나뿐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석이 한 석이지만 선명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석수의 자금에 주눅들지 않고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차세대 진보 정당으로서 또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해내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요. 제가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올 한 해 저의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풀뿌리 기본소득을 잘 살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에서도 기본소득당이 또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기본소득당의 정치인들이 도정에서, 시정에서, 그리고 군정에서 기본소득당의 정치를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호남 주민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소득당의 앞으로의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행보에 또 우리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